레이첼 헤일, 34살. 그녀는 9월 7일 이른 아침 화물용 끈으로 철도에 묶인 채로 발견되었다. 새벽 2시 25분 궤도차 RIB 502호의 자동 카메라가 충돌 순간을 포착했다. 누가 왜 레이첼을 그곳에 데려갔는지가 주요 수수께끼다. 경보 신호는 새벽 2시 33분 CN 철도 구간 운영자 초소에 전해졌다. 선로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기술 궤도차 RIB 502호의 카메라가 철로 위에서 이상한 장애물을 포착했다. 30분 후 현장에 도착한 순찰대는 최악의 우려를 빠르게 확인했다. 철로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상체는 강력한 화물용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손목은 단 하나의 플라스틱 끈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얼굴은 위를 향하고 있었고 시선은 멈춰 있었다. 5시 45분 경찰은 신원을 확인했다. 레이첼 헤일, 34살. 레이첼의 휴대폰 마지막 활동은 밤 11시 41분에 기록되었다. 기기가 비행기 모드로 전환되었다. 왜 그녀가 정확히 이 순간에 추적망에서 사라지기로 결정했는지가 핵심 문제다. 이때부터 모든 표준적인 이동 추적 방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유일한 단서는 피트니스 팔찌였다. CN 선로 근처 폐쇄된 캠핑장 지역에서 레이첼의 GPS 좌표를 보존하고 있었다. 사건 현장에서 하이웨이 16번으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에서 경찰은 새로운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이 자국들은 차량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가 같은 길로 급하게 떠났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누군가는 분명히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그곳에 머물 계획이 없었다. 수사의 첫 번째 단계는 커티스 헤일, 레이첼의 전 남편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관계는 긴장 상태로 알려져 있었다. 5년의 결혼이 갈등적인 이혼으로 끝났고 커티스는 레이첼의 새로운 삶, 특히 그녀의 새로운 만남들에 대한 짜증을 숨기지 않았다. 최근 몇 주 동안 목격자들은 전 부부 사이의 공개적인 다툼을 여러 번 목격했다. 경찰의 시야에 들어온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전 부부의 공통 친구인 제이슨 리였다. 그는 종종 그들과 어울렸고 다툼을 목격했으며 둘 다의 생활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일이 일어난 밤에 제이슨은 경찰에게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에서 게임 세션 스트리밍을 했다고 진술했다. 처음 보기에는 알리바이가 확실해 보였지만 검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제이슨의 진술은 수사관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말에 따르면 스트리밍은 밤새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지만 전문가들은 방송의 일부가 미리 녹화되었을 가능성의 징후를 발견했다. 이런 관행은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으며 비디오 스트림을 중단하지 않고 잠깐 자리를 비울 수 있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제이슨 의 알리바이가 의문시되었다. 수사관들은 그가 레이첼을 CN 대기선로로 데려간 바로 그 시간에 부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아직 제이슨은 가능한 목격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진술은 신중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 조각은 아사바스카 폭포 도로에 설치된 도로 카메라에서 나왔다. 밤 10시 57분 카메라는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 시골길을 따라 이동하는 은색 쉐보레 콜로라도를 포착했다. 차량은 천천히 확신에 차서 움직였는데 마치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새벽 3시 12분 같은 쉐보레가 돌아올 때 카메라는 차량 내부에 단 한 명만 있는 것을 포착했다. 수사관들의 질문은 간단했다. 레이첼이 이 차를 타고 그 캠핑장에 갔다면 돌아오는 길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그날 밤 정확히 누가 쉐보레를 운전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수사는 주요 용의자에게 향했다. 커티스 헤일, 레이첼의 전 남편이 수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이력, 행동, 동기가 이제 특별한 감시해 있다. 수사관들은 왜 그가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중심에 있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른 아침 9월 8일 경찰이 영장번호 CN2390807에 따라 힌튼에 있는 커티스 헤일의 작은 집에 들어간다. 커티스 헤일, 용접공, 레이첼 헤일의 전 남편.
지휘, 주요 용의자. 수색 과정에서 형사들의 주의를 끈 것은 그의 업무용 노트북이었다. 화면에는 기술 궤도차 RIB 502호의 상세한 운행 시간표가 담긴 PDF 문서가 최소화되어 있었다.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보였으며 마치 철도 운행관리소 직원에게서 받은 것 같았다. 경찰의 기술 전문가는 신속하게 확인했다. 커티스가 지난 2주 동안 이 파일을 여러 번 열어보고 검토했다는 것을. 열납 날짜와 시간은 그의 근무일 후 저녁 시간과 일치했는데 겉보기에는 철도 운송의 공무 시간표를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였다. 경찰은 아직 커티스가 철도 회사 직원으로부터 직접 시간표를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권을 얻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실은 명백하다. 커티스 헤일은 레이첼이 발견된 궤도차의 정확한 시간과 경로를 알고 있었다. 수사는 커티스의 행동 논리를 찾으려 한다. 왜 평범한 용접공이 기술 편성의 공식 운행 시간표를 연구해야 할까? 그의 직장에서의 일상 업무에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았다. 커티스의 부서장은 그들 회사 직원들에게 그런 정보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문서는 분명히 우연이 아니다. 경찰은 이것을 의도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중요한 증거로 기록한다. 커티스 헤일은 왜 그런 정보가 필요했는지 설명하기를 거부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법적 권리를 언급한다. 그의 침묵은 형사들의 의혹을 강화시킨다. 같은 날 수사관들은 누가 커티스에게 궤도차 운행 시간표를 전달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그의 주변을 조사한다. 커티스의 동료인 팀 S가 수사에 관심 인물이 된다. 팀은 같은 용접 회사에서 일하며 이전에 철도 서비스 직원이었다. 그는 운행관리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때때로 제3자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무문서를 그들로부터 받는다. 팀은 커티스에게 문서를 전달한 것을 부인하며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정보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지만 가능한 공범으로서 그를 감시한다. 커티스의 집 수색을 계속하면서 수사관은 거실 테이블 위에서 평범한 상점 영수증을 발견한다. 9월 4일 힌튼 하드웨어 건재상에서 구매한 것으로 집과 수리용 상품으로 유명한 도시의 상점이다. 구매한 상품 목록에는 여러 건설 도구들이 있고 그 중에는 고강도 플라스틱 끈들이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연구하는 범죄 수사관은 레이첼을 고정하는 데 사용된 끈의 표시가 영수증에 표시된 모델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한다. 경찰은 이것이 중요한 단서임을 이해한다. 커티스가 증거와 일치하는 고정 장치를 직접 구매했다는 것을. 이는 수사 앞에서 그를 극도로 취약한 위치에 놓는다. 이제 형사들의 관심은 커티스와 레이첼 헤일의 과거와 재정 상황으로 전환된다. 경찰은 어떤 상황이 커티스를 범죄로 밀어넣을 수 있었는지 알아내야 한다. 동기는 단순한 질투나 이혼으로 인한 원한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을 수 있다. 수사는 더 숨겨진 갈등과 비극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원인들을 찾기 위해 부부의 재정 문서와 역사 연구로 부드럽게 전환된다. 9월 9일 수사관들은 레이첼 헤일의 보험 세부 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제스퍼의 보험회사에 도착했다. 빠르게 밝혀진 것은 레이첼이 2개의 활성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는 고용주로부터, 다른 하나는 2022년에 그녀가 연장한 개인 보험. 이상한 이유로 개인 보험의 유일한 수익자는 부부가 계약 연장 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전 남편 커티스 헤일로 남아 있었다. 아카이브 데이터 요청 시 회사 직원들은 수사에 지난해 에이전트와의 레이첼 서신을 전달한다. 2022년 8월 편지에서 그녀는 수익자의 주소와 이름을 변경 없이 두라고 명확히 요청했으며 이혼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런 결정의 이유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범죄 수사관들은 추가로 서명을 확인하고 레이첼의 편지 진위성을 확인한다. 문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수사관들은 당황한다. 개인적인 대화에서 지인들은 레이첼을 주의 깊고 책임감 있는 여성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중요한 문서를 읽는 일이 드물었고 항상 자신의 재정적 의무를 명확히 추적했다.
이혼 후 왜 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레이첼의 부모인 피터와 사라를 만난다. 가족은 대화에 열려 있지만 커티스의 이름이 보험에 보존된 사실에 극도로 놀란다. 사라는 딸이 단순히 잊었거나 아마도 서두르느라 서류 업무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 버전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그런 종류의 우연은 가능성이 낮다. 이 결정은 레이첼의 의식적인 단계로 보이며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부모들은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으며 단지 딸이 그런 개인적 삶의 뉘앙스를 그들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강조할 뿐이다. 대화 과정에서 레이첼의 어머니 사라가 예상치 못한 가설을 제시한다. 그녀는 레이첼과 커티스가 함께 삶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부모들은 전 부부 사이의 긴장을 알고 있었지만 딸이 끝까지 커티스와의 감정적 연결을 끊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이론에서 선로에서의 비극적 사건은 상호 계획의 일부일 수 있었다. 이 버전은 잘못된 단서가 된다. 곧 범죄 수사관들은 레이첼의 자발적 죽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 현장의 증거들은 일어난 일의 폭력적 성격을 명확히 증언한다. 수사 과정에서 재정 조사 중에 발견된 더 중요한 사실이 많은 이전 결론들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레이첼의 죽음 일주일 전에 전 부부의 계좌에서 15,000 캐나다 달러가 인출되었다. 인출은 알려지지 않은 IP 주소에서 이루어졌다. 은행 전문가들은 거래가 원격 접근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레이첼과 커티스의 알려진 거주지나 직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은행 보안 전문가들은 즉시 돈이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신원 확인 없이 인출되었다고 보고한다. 이는 비밀번호와 인증을 포함해 부부의 은행 데이터에 완전한 접근권을 가진 누군가가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 사실은 경고 신호가 되고 제3자의 연루 의혹을 강화시킨다. 수사관들에게는 명확하다. 알려지지 않은 IP로부터의 돈 인출 뒤에 정확히 누가 있었는지 긴급히 알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인출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기술 전문 감정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의 관심의 중심에 다시 부부의 친구인 제이슨 리 있다. 그의 야간 스트리밍 알리바이는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바로 지금 기술 전문가들이 레이첼의 죽은 밤 그의 디지털 활동을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9월 10일 아침 수사관들은 지역 산림관 로버트 그린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는다. 로버트는 화재 감시탑에 설치된 자동 카메라로 촬영한 중요한 비디오 녹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타임랩스 녹화는 사건 밤에 이루어졌으며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포착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산림관에게서 받은 녹화를 연구한다. 카메라는 2초마다 1프레임의 빈도로 캠핑장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포착했다. 다음이 명확히 기록되었다. 밤 11시 5분에 자동차가 관찰구역에 진입하여 폐쇄된 캠핑장 방향으로 향한다. 헤드라이트가 화면에 나타났다가 숲 깊숙이 사라진다. 녹화는 단조로운 리듬으로 계속되고 자정 17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확히 이때 휴대폰 손전등의 약한 빛의 점이 프레임에 나타난다. 빛은 강을 향한 좁은 숲길을 따라 움직이고 12분 후 정확히 자정 29분에 사라진다. 거의 3시간 동안 비디오 녹화에서는 달과 나무들의 드문 반사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새벽 3시 5분에 자동차가 다시 프레임에 나타나고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차는 왔던 같은 경로로 급하게 장소를 떠난다. 경찰의 기술 전문가들이 프레임들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다. 비디오 녹화의 자동차 치수가 같은 밤 도로, 카메라에 포착된 쉐보레 콜로라도와 동일한가? 분석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카메라의 해상도는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차체 길이를 식별할 수 없다. 의혹은 남아있지만 윤곽과 헤드라이트 조명의 유사성은 매우 설득력 있다. 전문가들은 비디오의 자동차가 같은 쉐보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으로 기울어진다. 동시에 형사 중 한 명이 가능한 두 번째 자동차 버전을 제시한다.
그는 정확히 두 번째 자동차가 현장을 떠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이것이 돌아오는 길의 녹화에서 운전석에 한 사람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빠르게 검증된다. 하이웨이 16번과 다른 인근 도로를 따라 설치된 인접 카메라들은 사건 밤에 캠핑장 구역으로 향하는 다른 교통수단을 포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자동차 버전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빠르게 버려진다. 산림청 녹화에도 다른 차들이 없다. 타임랩스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자동차 출발 순간에 촬영된 프레임들을 더 자세히 볼 때 발견되었다. 낮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차량 내부에 단 하나의 광원만 보인다고 명확히 확인한다. 운전석 쪽에 계기판. 일반적으로 승객의 휴대폰이나 다른 기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특징적인 두 번째 빛의 반사가 없다. 이는 운전자가 혼자 운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수사관들은 이 사실을 중요한 것으로 기록한다. 레이첼은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에 있지 않았다. 이는 그녀의 실종의 범죄적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며 사건 현장을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어떤 추정도 배제한다. 타임랩스 녹화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두 번째 자동차에 대한 잘못된 버전을 버린 후 수사는 레이첼의 죽은 밤에 게임 스트리밍을 했다고 주장하는 가족 친구 제이슨 리 알리바이 검증에 다시 집중한다. 바로 지금 수사관들은 제이슨과 범죄 현장의 어떤 연결도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알리바이를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기술적 노력을 기울인다. 9월 11일 RCMP의 기술 전문가들이 가족 친구 제이슨 엘리의 알리바이를 최종적으로 검증한다. 그는 사건 밤에 에드먼턴의 자신의 집에서 트위치 플랫폼에서 게임 생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형사들은 제이슨이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일어난 일에 연루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그의 디지털 흔적을 신중하게 연구한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의 전문가들이 트위치 플랫폼 대표들과 함께 제이슨 엘의 스트리밍 진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생방송은 밤 10시 15분에 시작되어 새벽 3시 40분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스트리밍의 IP 주소는 에드먼턴의 제이슨 거주지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 기술 전문가들은 특히 제이슨의 얼굴이 거의 항상 클로즈업으로 프레임에 있었다고 주목한다. 전체 방송 동안 그는 실시간으로 채팅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했다. 스트리밍을 대체하거나 미리 녹화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완전히 배제된다. 수사는 제이슨의 알리바이가 논박할 수 없으며 그가 지정된 시간에 물리적으로 사건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고 인정한다. RCMP 전문가들은 별도로 제이슨 대신 누군가가 딥페이크나 비디오 편집을 사용해 스트리밍을 할 수 있었는지 버전을 확인한다. 하지만 트위치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한다. 플랫폼 서버의 디지털 마커와 로그 파일들은 스트리밍이 정확히 제이슨 엘의 컴퓨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프레임의 얼굴, 그의 표정, 반응, 채팅 질문에 대한 답변, 모든 것이 명확히 진짜다. 대체 버전은 완전히 배제된다. 따라서 제이슨의 알리바이 진위성에 대한 어떤 의혹도 최종적으로 닫힌다. 철저한 검증 후 RCMP는 제이슨 렉에서 가능한 용의자나 공범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해제한다. 그의 디지털 알리바이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확인된 것으로 인정된다. 제이슨은 이의가 없는 증인 지위로 전환된다. 하지만 형사들은 제이슨의 개인 통신에서 사건의 상황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한다. 그의 디스코드 메신저 통신에서 9월 6일 저녁, 사건 하루 전에 지인에게 보낸 문구가 발견되었는데 커트가 그녀와 밤에 만날 생각이라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을 긴장시킨다. 추가 분석 과정에서 같은 날 일찍 제이슨이 커티스와 전화로 대화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제이슨의 말에 따르면 커티스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레이첼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설득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제이슨은 이것을 오히려 가십으로 받아들이고 친구와 공유했다. 제이슨 자신은 커티스가 전 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자주 불평했기 때문에 이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커티스가 미리 레이첼과의 만남을 계획했고
이 정보가 제3자인 제이슨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확인이 나타난다. 하지만 제이슨 자신의 연루는 확인되지 않으며 그는 단지 우연히 레이첼의 전 남편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이다. 이제 수사는 커티스 헤일에게 다시 관심을 전환한다. 주요 질문은 사건 며칠 전 커티스 자신의 통신과 전화 대화 연구가 된다. 그가 또 누구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었는지, 그의 준비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9월 12일 아침 수사팀이 제스퍼의 법률 회사로 향하는데 여기서 헤일 가족의 변호사가 커티스의 상당한 재정 문제를 공개한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커티스 헤일은 올해 10월 1일까지 22만 캐나다 달러의 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실은 수사에 새롭고 중요한 동기를 준다. 문서를 연구하면서 수사관들은 변호사로부터 8월 31일자로 커티스에게 발송된 공식 통지서 4본을 받는다. 법률 회사의 편지는 커티스에게 지불 마감일을 엄격히 상기시키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해 부채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알린다. 이 금액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헤일 가족의 가까운 지인들조차 커티스의 재정적 어려움의 심각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수사는 통지 날짜 8월 31일과 사건 불과 일주일 전이라는 점을 주목하는데 이것이 용의자의 행동에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 있었다. 동시에 경찰 재정부서의 전문가들이 특별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거래로 돌아간다. 비극 일주일 전에 커티스와 레이첼 헤일의 계좌에서 15,000 캐나다 달러가 인출되었던 것을 상기하자 알려지지 않은 IP 주소를 통해서였다. 이제 추가 은행 로그를 받은 후 명백해진다. 거래는 디지털 서명과 인증 로그로 확인되는 커티스 헤일의 비즈니스 계정에서 직접 이루어졌다는 것이. 따라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IP 주소가 커티스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된다. 돈은 정확히 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그에 의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 별도로 수사관들은 레이첼의 어머니가 이전에 제기한 가능한 자발적 죽음에 대한 버전을 재검토한다. 법의학 전문 감정이 이 이론을 공식적으로 배제한다. 실험실 보고서에는 레이첼의 몸에 자발적 죽음이나 저항 포기 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진정제가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자발적 성격의 사건을 배제하는 저항의 흔적들을 기록한다. 수사는 이 잘못된 단서를 공식적으로 닫는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관심은 커티스가 비극의 경우 수익자가 되어야 했던 레이첼의 보험 연장 장소로 전환된다. 디지털 서명과 IP를 신중하게 확인한 전문가들이 중요한 기술적 뉘앙스를 발견한다. 레이첼의 개인 보험 연장이 하이웨이 16번 길가 카페의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 실행되었다는 것을, 수사관들은 즉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대한 카페의 재정 문서를 확인한다. 결과적으로 커티스 헤일이 개인적으로 지불한 커피 영수증이 발견된다. 시간은 카페의 공용 네트워크를 통한 보험 연장 순간과 일치한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커티스가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 행동을 통제하거나 수행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이는 레이첼이 이혼 후 수익자 이름 변경을 우연히 잊었다는 모든 이전 버전들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커티스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이 역할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제 사건과 관련해 사용된 것과 동일한 건설용 끈의 구매가 기록된 힌튼 하드웨어 상점에서 발견된 영수증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명백해진다. 수사관들은 이 구매와 관련된 커티스의 상황과 의도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돌아간다. 이런 구매들이 미리 계획된 계획의 일부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는지 더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9월 13일 힌튼 하드웨어 상점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9월 4일에 감시 카메라 비디오 녹화를 제공한다. 바로 여기서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고정끈의 구매가 이루어졌다. 녹화는 경찰이 처음으로 구매자의 정체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고해상도 CCTV 비디오 녹화가 구매 순간을 포착한다. 상점에 들어서는 구매자는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는 어두운 버프를 착용하고 있으며 눈과 코의 윗부분만 보인다. 구매자가 상품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카메라는 팔뚝에 밀러 ARC라는 문구가 있는 눈에 띄는 문신을 명확히 포착한다.
이는 커티스 헤일이 일하는 지역 용접 회사의 이름이다. 구매자가 계산대에 다가가면 스마트폰으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한 결제를 위해 잠시 버프를 벗는다.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 하반부를 포착한다. 화질은 보통이지만 용의자들의 기존 사진과 기본적인 비교를 수행하기에는 분명히 충분하다. 얼굴 인식 전문 범죄 수사관이 얻어진 비디오 프레임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 초기 평가 후 전문가는 비디오의 사람이 턱 구조, 턱 모양 및 기타 특징으로 볼 때 커티스 헤일과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전문가는 보통 수준의 이미지 세부화 때문에 100% 확신을 줄 수 없다. 그는 추가 검증과 다른 자료와의 대조를 권장한다. 경찰관들은 별도로 그날 구매자를 서비스한 상점 계산원과 대화한다. 계산원은 첫 번째 결제 시도에서 구매자가 은행 카드를 사용했다고 확신 있게 보고한다. 계산원은 카드 소유자의 이름을 명확히 기억한다. 팀 C. 이 정보는 즉시 이전에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던 커티스의 동료팀에 관한 새로운 질문과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출력물을 연구한 후 수사관들은 카드 작업이 시도 직후 거의 즉시 취소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대신 구매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접촉 최종 결제를 진행했다. 따라서 팀의 참여 버전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사건 현장에서의 그의 카드는 해명이 필요하다. 은행에 대한 추가 문의가 결제 상황을 최종적으로 명확히 한다. 팀 C와 카드로의 작업은 실제로 페이스 아이디 식별 오류로 인해 취소되었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즉시 스마트폰을 통한 예비 결제로 전환했다. 은행은 최종 거래가 정확히 커티스 헤일의 개인 전화에서 이루어졌다고 공식 확인하며 이는 디지털 로그와 스마트폰의 GPS 데이터로 기록된다. 따라서 팀의 카드로 인한 혼란스러운 요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증거들은 최종적으로 커티스를 가리킨다. 이런 발견들 후 형사들은 즉시 커티스 헤일의 동료인 팀을 신문에 부르기로 결정한다. 이제 핵심 질문은 범죄와 연관된 구매에서 그의 은행 카드 사용 이유를 밝히는 것이 된다. 수사관들은 팀이 커티스의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커티스가 흔적을 혼란시키려는 시도의 피해자가 되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9월 14일 수사관들이 커티스의 동료인 팀 S를 신문한다. 질문들은 힌튼 하드웨어에서 결제 시도 시 발견된 팀의 은행 카드를 중심으로 한다. 상기하면 거기서 사건과 연관된 고정 끈들이 구매되었다. 팀스는 신문에서 긴장해 보이지만 실제로 힌튼 하드웨어에서 구매를 위해 커티스 헤일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었다고 명확히 이야기한다. 그는 집에 카드를 잊고 왔다고 상황을 설명한 커티스의 개인적 요청으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한다. 팀은 커티스가 즉시 그의 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페이스 아이디에 문제가 생겼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커티스가 자신의 전화로 구매를 결제했고 팀의 카드는 최종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다. 수사는 상점 카메라의 비디오를 다시 연구하고 팀의 증언을 확인한다. 페이스 아이디 시스템이 실제로 팀의 카드로 결제 시도를 거부했고 그 후 정확히 커티스에게 속한 전화로 결제가 사용되었다. 수사관들이 왜 팀이 그렇게 쉽게 자신의 카드를 내주는데 동의했는지 묻자 그는 간단히 답한다. 동료에 대한 의리. 팀은 이전에 커티스가 집 수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카드를 요청했을 때 평범한 생활 서비스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건설 자재 구매에 관한 것이지 의심스러운 무언가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팀에 대한 의혹을 최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팀과 커티스가 모두 일하는 밀러 ARC 용접 공장의 출입 기록을 요청한다. 기록은 9월 6일 사건 준비가 추정되는 저녁 팀이 공식적으로 밤 11시 35분에 야간 교대로 복귀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그의 개인 출입 카드와 공장 카메라로 기록된다. 시간적 틀과 거리를 고려할 때 팀은 물리적으로 후속 사건들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팀에 대한 의혹이 공식적으로 해제되고 가능한 공범으로서의 그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다. 팀의 신문과 동시에 범죄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발견된 자료들에 대한 추가 감정을 수행한다.
그들은 레이처 헤이를 선로에 고정하는 데 사용된 화물끈을 자세히 연구한다. 전문가들은 끈의 플라스틱 가장자리에서 ER70S6 마크의 특수한 용접 플럭스 미세 입자들을 발견한다. 이는 정확히 고강도 구조물을 위해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접 재료다. 수사는 즉시 커티스의 착오에 대한 재수색을 실시한다. 작업대에서 정확히 같은 용접 플럭스의 잔여물이 있는 그라인더가 발견된다. 플럭스 미세 입자들의 마크와 화학 성분의 일치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전문가들은 용접 재료 미세 입자들의 우연한 일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강조한다. 이는 끈이 커티스 헤일의 작업장이나 개인 장비 근처에서 처리되었음을 증언한다. 모든 증거와 간접 증명들이 커티스 헤일로 직접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사슬로 모아진다. 수사관들은 공식적인 기소와 체포 영장 발부 준비를 시작한다. 자료와 증거가 체포를 위해 이미 충분히 넘친다. 2025년 2월 2일 엘버타 왕좌 법원 법정에서 레이첼 헤일의 실종 사건 심리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레이첼의 전 남편인 커티스 헤일이 1급 계획살인과 문서 위조로 공식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거의 1년 반 동안 지속된 법정 과정이 최종적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남아있던 어떤 의혹도 해소했다. 커티스 헤일은 줄곧 연루를 부인했지만 증거 기반이 논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법정 과정의 최종 부분에서 검사가 모자이크처럼 명확한 그림으로 맞춰진 증거 사슬을 순차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커티스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철도 궤도차의 공식 운행, 시간표가 담긴 PDF 파일. 디지털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사건 2주 전 커티스의 이 문서, 다중 열람을 확인했다. 둘째, 9월 4일 힌튼 하드웨어 상점에서의 건설용 끈 구매, 비디오 감시 카메라 녹화가 상점에서의 커티스의 존재를 확인했고 은행 로그가 정확히 그의 스마트폰에서의 결제를 확인했다. 셋째, 산림관의 화재 감시탑에서의 타임랩스 비디오 녹화. 커티스의 차가 사건 현장 근처에서 정확한 시간에 목격되었다. 그의 스마트폰에 GPS 좌표가 지정된 시간 구간에서 정확히 그의 자동차의 이동을 완전히 확인했다. 넷째, LPR 번호판 인식. 카메라 데이터. 이 카메라들이 새벽 3시 12분에 쉐보레 콜로라도 내부에 운전자만 있었다고 명확히 포착했다. 이는 승객의 부재를 확인하고 일어난 일의 우연한 성격에 대한 어떤 버전도 반박했다. 다섯째, 플라스틱 끈에서의 ER70S6 마크 용접 플럭스의 미세한 입자들. 이는 커티스의 작업장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였다. 전문가들이 이 미세 입자들과 용의자의 차고에서 발견된 것들의 동일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레이첼의 보험 연장이 이루어진 길가 카페의 공용 와이파이. 디지털 보안 전문가들이 레이첼의 서명을 정확히 커티스가 위조했다고 확인했다. 이를 그의 은행카드로 결제된 커피 영수증과 전화 연결 데이터가 증명했다. 커티스의 변호인단은 서명 위조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며 와이파이가 공용이고 문서를 미지의 인물이 서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빠르고 명확하게 이 버전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서 보험 서명 순간 카페에서 사용된 커티스의 은행 카드 존재와 거래가 수행된 기기에 대한 그의 직접적 근접성이 제3자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명확히 언급되었다. 이 순간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다. 변호인단의 모든 농어가 소진되었음이 명백했다. 엘버타 왕좌법원 판사가 커티스 헤일에 대한 판결을 공식 발표했다. 설득력 있는 증거에 기반하여 커티스 헤일을 1급 살인과 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로 인정한다.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정하며 25년 후에만 가석방 신청권을 부여한다. 판결 발표 후 법정에 간신히 들릴 정도의 안도의 한숨이 울렸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재판에 참석한 레이첼의 부모들이 조용히 법원의 결정을 들었다.
커티스는 돌 같은 표정을 유지하며 단 하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수갑을 찬 채 경비의 호송으로 법정을 떠났다. 주요 재판 완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별도로 보험 증서 위조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계속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정에서 발언한 보험회사 대표는 증서가 심각한 위반과 함께 작성되어 제3자의 참여나 과실 가능성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수사가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 가능한 공범자들이나 보험 사기 참여자들에 관한 사건은 열린 채로 남아 별도로 심리될 예정이다.